자,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우리 이론 실전 문제 풀이를 해보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재 208페이지 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월 5일에 500만원의 새 기계장치를 구입했다. 새 기계장치의 추정 내용 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는 50만원으로 추정이 된다. 네, 주식회사 한공은 연수합계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을 행한다. 2020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FAT 1급 공부할 때는 정액법, 정률법을 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죠. 자, 연수합계법 또는 생산량 비례법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연수합계법으로 우리가 2020년도의 감가상각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계는 2019년 1월 1일 날 500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연수합계법의 감가상각 공식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연수합계법 감가상각 공식은 취득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것은 정액법하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곱하기 내용 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 연수의 합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요. 자, 이 기기장치의 취득 금액은 500만원이니까 500만원 빼기 잔존가치는 50만원으로 추정이 된다. 50만원. 그러면 이제 450만원이죠. 거기다가 곱하기 내용연수의 역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는 내용연수가 모두 5년이잖아요. 내용연수 5년이니까 2019년도의 내용연수의 역수는 5가 되고, 자, 두 번째인 2020년도를 우리는 구해야 되죠. 2020년도의 내용연수의 역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5년이다 그러면 5, 4, 3, 2, 1로 숫자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이기 때문에 내용연수의 역수는 4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합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5년이다 그러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연수의 합계라는 얘기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한번 해볼까요? 3에다가 6에다가 10에다가 15가 나오죠. 합계가. 그래서 공식으로 정리하면 2020년도에는 4 나누기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45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5 하시면 120만원 나옵니다. 120만원이 보기에 있습니까? 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이 120만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19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구해라라고 했다면 여기서 4 대신에 5를 쓰면 되고, 2021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했다면 여기 4 대신에 3을 쓰는 거죠. 2021년도는 3, 2020년도입니까? 4. 오케이. 이거 공식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할 상각 문제가 있으니까 5번도 해볼게요.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건물의 장부 금액이 128만 원이었으며 2020년 7월 1일에 이 건물을 100만 원에 처분하면서 1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20만 원짜리 장부 금액이 128만 원인데 100만 원에 처분하면 28만 원 손실이어야 되는데 10만 원만 손실이었다는 얘기는 18만 원은 뭔가 있겠죠. 원래 장부 금액이 128만 원인데 처분을 100만 원에 하면은 28만 원의 처분 손실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연간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자, 2019년 12월 말일에 장부 금액이 128만 원이었는데 2020년 7월 1일이면 6개월 후에 팔았습니다. 6개월 후에 판매할 때 18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 여기 정액법 월할 상각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6개월에 18만 원이니까 여기서 물어본 것은 연간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36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3번. 36만 원이다. 자, 6개월치가 18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냐면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장부 금액이 128만 원이었는데 6개월 후에 100만 원에 처분했을 때 원래는 이걸로 비교하면 28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10만 원만 처분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기계에 대한 6개월 감가상각을 더 18만 원을 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1일 현재의 장부 금액은 여기 18만 원이 빠져서 1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0만 원과 10만 원을 100만 원을 비교했을 때 1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을 했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 18만 원이니까 1년치는 36만 원이다. 가능하죠? 이런 계산. 자, 8번 문제는 교환거래 문제입니다. 교환거래. 우리 교환거래에 관해서 FAT 1급에서는 이렇게 분계 문제로 잘 안 나오는데 TAT 2급에 나오니까 연습해둬야 돼요. 자, 2020년 1월 1일에 A회사와 B회사는 기계장치를 교환하였다. A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의 교환 직전의 장부 금액은 50만 원이고 교환으로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40만 원이다.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40만 원이다. 예. 기계장치의 교환 시 A회사의 분계로 맞는 것은 기계장치의 교환은 이종 간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라. 자, 여러분, 이종 간의 교환 거래에서는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을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로 기록해야 돼요. 우리 이거 정리했었죠? 교환거래 여러분 메모해 놓은 거 있으시죠? 이종 간의 교환거래와 동종 간의 교환거래. 그래서 이종 간의 교환거래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기계장치는 40만 원이 잡혀 있어야 돼요. 자, 차변의 기계장치 신규 40만 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틀렸어요. 3번 틀렸어요. 4번 차변의 기계장치 40만 원. 자, 1번과 4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게 맞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의 교환 직전의 장부 금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120만 원이에요. 감루 70만 원. 그러면 이걸 회계 처리해 줘야죠.
그래서 대변에 기계장치 12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70만 원 이렇게 하고 10만 원의 차이는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교환거래라 하는 것은요, 자산 하나를 처분하고서 다른 자산으로 교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 간의 교환에서는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보기 때문에 이종 간의 교환에서는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종 간의 교환 거래에서는 어떻게 된다? 동종 간의 교환 거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 자산의 취득 금액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네, 분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유형자산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평가 모형에서는, 자, 여러분 재평가 모형과 원가 모형이 있다고 그랬죠? 유형자산 관련해서 재평가 모형에서는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 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 예, 1번이 맞는 겁니다. 재평가 모형으로 할 때 이와 같이 장부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장부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공정가치에서 이게 시가죠, 시가. 재평가를 오늘 하기로 했다. 그러면 오늘의 공정가치에서 오늘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 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 이후에 이전이 아닐까? 이전 이게 좀 공정가치에서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손상 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 이걸 이전으로 고쳐서 이거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았어. 자, 2번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후에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총 장부 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한다. 요거 틀렸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1번에서처럼 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을 해야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총 장부 자산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2번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한 실무 문제를 뒤에 이제 나오면 여러분 이 문제가 좀 이해가 갈 테니까요. 일단 2번이 틀렸다. 3, 4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재평가 손실은 당기 손익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다면은 그 재평가 잉여금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재평가 이익으로 해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7번 문제 좀 어려웠을 거예요. 네, 나중에 더 문제를 풀면서 점차적으로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판매용 자산은 무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죠? 다음 2번 교육훈련비, 마케팅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잘못됐네요. 교육훈련비라든가 마케팅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있으나 통제 가능하지 않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죠. 비용으로 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다음에 9번 문제요.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무형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아요. 2번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개발 단계의 발생한 지출이 무형자산이죠. 한번 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러면 1번이 답이 되고요. 2번도 그럼 답이라는 거? 문제가 어떻게 돼? 1번은 맞았죠.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2번을 한번 볼까요? 모두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에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무형자산이 되는 것이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어요.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것 중에서 그 지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을 충족한 거에 대해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번만 맞았어요. 자, 3번은 뭐가 틀렸나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이었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번은 뭐가 틀렸나 볼까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법이었죠. 네, 정액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1번만 맞았습니다. 자, 이제 부채와 자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사채의 만기일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여러분 만기일에 상환해야 되는 것은 액면금액 액면금액을 상환하는 거죠. 다음 2번 사채 발행 시 매년 말 이자 비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자, 여러분 이자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차변의 비용 처리했냐면은 기초 장부금액에서 거기다가 시장 이자율을 곱하죠. 유효 이자율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이자 비용은 그렇게 계산했죠. 우리 채권 이자 상환 시 우리가 그 이자 비용 계산하는 거 여러분 실습해 봤었죠? 4번입니다. 기초 장부 금액의 유효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음 3번. 사채 발행비가 없다고 가정할 때 이론상 사채를 발행할 때 받는
현금 수입액은 다음 중 어느 금액과 같으냐? 사채 발행비가 없다고 가정할 때 사채를 발행할 때 받는 현금 수입액은 발행금액이죠. 예, 액면금액이 아니라 발행금액. 그러면 2번 사채 발행일 현재의 시장이자율로 만기일에 지급하게 될 때 액면금액을 할인한 금액과 현금 이자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 액면금액의 마지막 이자 지급액을 합한 금액, 액면금액의 현금 이자액을 가산한 금액. 네, 발행금액의 결정을 이렇게 하죠. 2번 현재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사채의 발행금액을 구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2번을 잘 보면은요. 사채 발행일 현재의 시장이자율로 만기일에 지급하게 될 액면금액을 할인한 금액. 그러니까 액면금액의 뭐예요? 현재가치. 그리고 현금 이자액을 할인한 금액. 요 3년간 이자를 3번인가 지급했죠? 예, 그것을 이자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거. 그 두 개를 합치면 발행금액이 나왔어요. 2번이 맞습니다. 다음 4번. 사채가 할인 발행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사채가 할인 발행된 경우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사채 만기일이 가까워올수록 이자 비용은 점차 작게 계산된다.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인 발행을 했다고 한다면 최초 잔고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낮죠. 그런데 이 상각을 하면서 점점 잔고 금액을 높여 나가 가지고 액면 금액으로 맞춰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예, 점차 작게 계산된다가 아니라 점차 크게 계산돼요. 이자 비용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할인 발행을 했다는 것은 10만원짜리 사채를 95,000원에 발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초에는 잔고 금액이 95,000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걸 10만원 액면 금액하고 동일하게 맞춰 나가잖아요. 그러면 잔고 금액이 97,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잔고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로 계산하자. 그러니까 앞에 금액이 커지니까 이자는 점차 작게가 아니라 크게 계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자율은 일정하지만 잔고 금액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할인 발행이 아니라 할증 발행을 했다면 잔고 금액을 줄여가지고 10만원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이자 비용은 점차 작게 계산되죠. 할증 발행 시에는. 자, 여기서는 할인 발행이니까 1번은 틀렸어요. 다음 2번.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이자 비용은 현금 이자 비용보다 항상 크다. 자,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이자 비용이 바로 이겁니다. 요 이자 비용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돼요?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죠. 네. 그러면은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인 발행했다는 건 뭘까요? 할인 발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자가 시장보다 싸기 때문에 할인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이자 주는 것은 우리가 액면가 곱하기 이 현금 이자라는 것은 액면 금액 곱하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8%다. 그러면 8% 아니 액면 이자율이 8%다. 그러면 8%로 매년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차변의 이자 비용 만약에 5,000원이다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 5,000원이면 대변에 현금이 4,000원이 나가고 차변에 오는 게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인 차금이라고 쓸게요. 1,000원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이자 비용이 매번 컸던 거죠. 그래서 2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4번은 2번이 답인 거예요. 우리가 할인 발행했을 때 분계가 여러분이 기억에 떠올려 보면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현금,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것이 3년간 계속됐었어요. 그래서 2번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사채의 만기일이 되어도 사채 잔고 금액은 액면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아니죠. 만기일이 되면 사채의 잔고 금액과 액면 금액은 일치하도록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사채의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사채의 잔고 금액은 점차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커져야 액면 금액하고 동일해지죠. 할인 발행을 했으니까. 네, 2번이 맞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2020년 1월 1일에 사채를 발행했다. 발행일의 분계로 맞는 것은? 발행일 분계. 자, 액면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변의 사채는 100만 원이어야 돼요. 사채 100만 원, 사채 100만 원, 사채 100만 원, 사채 100만 원. 대변의 사채는 언제나 액면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자, 대변의 사채는 다 맞았어요. 자, 표시 이자율이 9%, 이자 지급은 연 1회 하며 발행 금액은 98만 원에 발행하고 만기는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표시 이자율이 9%인 거 보니까 발행 금액이 낮죠? 할인 발행한 거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은 98만 원. 차변의 현금 98만 원. 예. 자,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죠? 예. 그러면 2만 원이 뭐냐? 휴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사채 발행비 여기 없었죠? 예. 사채 발행비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어렵지 않게 1번인 것을 맞출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뭐 사채 발행비 이 얘기도 없었는데, 그리고 사채 발행비가 설상 있었다 하더라도 사채 발행비는 분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되죠. 가산. 그래서 틀린 거예요. 1번이 맞은 겁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12월 말 결산법인 주식회사 한공은 확정 기여 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라는 얘기예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 연금 불이백을. 그래서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도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가 보기와 같을 경우 2020년도 말 분계로 오른 것은 뭔가요? 자, 각 회계년도 말 지급하여야 할 총 기여금이 2019년도에는 6만 원이었고 각 회계년도 말 기지급한 기여금이 5만 6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4,000원 지급하지 못했네요. 2019년도에는 4,000원이 미지급 비용이 되겠군요. 4,000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42,000원을 불입해야 되는데 36,000원을 불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2020년도 말에 분계를 물어봤으니까 요거 2020년도 말. 자, 42,000원을 우리가 기여금이라는 건 불입해야 될 돈인 겁니다. 그런데 36,000원을 불입했습니다.
2020년도 말 분계로 그러면 모자라는 6,000원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을 계상해야죠. 미지급 비용.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도 거 볼 필요가 없네요. 2020년도 말에 분계를 물어봤으니까 2020년도 말에 우리가 기여해야 될 기여금, 이게 불입해야 될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36,000원 밖에 불입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기지급한 기여금. 그러니까 불입하지 못한 게 6,000원은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돼요. 결산 때. 그래서 2020년도 말 분계는 2번. 미지급 비용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네, 2번이 문제 답이었습니다. 다음은 7번.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 확정급여형은 불이백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확정기여형은 불이백을 퇴직급여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정급여형 하면은 이건 자산처리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확정기여형 하면은 이건 퇴직급여 비용처리. 그러면 여기 자산의 계정과목은 뭐냐?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과목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래서 그것을 아마 알고 있으면 이거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확정기여형이면 비용처리해야 되죠. 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20만원, 대변에 현금 20만원 맞았습니다. 다음에 2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형은 자산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현금 맞았습니다. 3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운용수익 2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확정기여형이면 비용처리를 하는 것인데 운용수익이 발생했다. 이거는 우리 회사의 돈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우리 회사, 왜냐면은 우리는 다 이거 직원들이 운용한 결과를 그 수익은 직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운용수익은 회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잡는 것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은 확정기여형이 아니라 확정급여형입니다. 확정급여형. 그래서 만약에 확정급여형이면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자산을 보험회사에서 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수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익이 우리 회사 것이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수익. 그러나 여기서는 확정기여형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확정기여형은 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무엇이냐? 3번. 확정기여형엔 이런 회계 처리가 없다. 확정급여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4번은 맞았는지 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이 3천 원이 경우에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면 퇴직급여 20만 원 현금으로 납부한 건 19만 7천 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은 미지급 비용. 맞아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이해가시죠? 다음 8번. 다음 자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현물 출자란 현금 이외의 자산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것 맞았습니다. 2번. 회사가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맞았어요. 공정가치를 발행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다음 3번.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 발행금액에서 신주 발행비를 차감한 금액과 액면 금액 차이는 주식 발행 틀렸죠. 액면 이하로 발행했다면은 초과금이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그리고 자본 잉여금이 아니고 자본 조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어야 되니까. 자, 4번은요. 자본 잉여금이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맞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당기분 배당액 700만원 중 400만원을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하는 경우에 회사가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법정 최소 한도액은 자, 여러분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퍼센트 이상?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400만 원을 주주에게 금전 배당, 이 금전으로 배당했다는 말이 현금 배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00만 원을 금전 배당했죠? 그러면 40만 원을 최소한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9번은 1번이 되는 거죠. 다음에 10번.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식 배당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주주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2번. 주주의 경우 주식 배당은 주식의 액면 금액보다 시가가 높을 경우에 선호하는 제도. 당연하겠죠. 시가가 높으면 주주가 반기겠죠. 액면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건 뭐 주식 배당보다 현금 배당을 좋아하죠. 다음에 3번. 주식 배당을 수령한 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 수만 조정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왜 자산의 증가를 보지 않을까요? 돈을 지불하지 않았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려면은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주식을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식 수만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3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식 배당액은 기말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계상한다. 주식 배당액은 기말이 아니라 주식 배당이 결의된 날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계상하죠. 기말에는 주식 배당인지 현금 배당인지 그런 게 결정이 안 돼요. 언제 결정이 되냐면 그 결의된 날은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죠. 결의된 날 미겨부 주식 배당금으로 계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은 이제 수익과 비용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의 조건 중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가? 자, 용역 제공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을 다 골라라는 얘기네요. 가번,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나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래야 이걸 수익으로 보는 거죠.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라번,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거 다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다 맞는 거예요. 네, 답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1번이 답입니다. 1번. 우리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우리가 그것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용역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가나다라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다음 2번. 다음 설명 중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았습니다. 2번. 매출 애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죠. 맞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판매 대가의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으로 측정한다. 공정가치하고 명목금액이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목금액의 현재 가치, 명목금액이 아니라 명목금액의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명목금액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명목금액의 현재 가치로 측정해야 된다. 그것이 공정가치예요. 명목금액의 현재 가치라는 게 지금 현재의 시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목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 그 기간이 다 경과가 다 되었을 때 우리가 회수가 기대되는 금액이 그게 명목금액이에요. 근데 그 명목금액의 현재 가치를 우리는 공정가치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목금액이 아니고 명목금액의 현재 가치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은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거라면은 동종이죠, 동종. 동종 간의 교환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동종 간의 교환 거래는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원가로 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4번은 맞는 것이죠. 옳지 않은 건 3번이었어요. 다음 3번. 다음 설명 중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자 1번.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았습니다. 유효이자율이라는 얘기가 사채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수익인식에서도
수익을 인식할 때도 이자 수익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예, 2번도 맞았어요. 다음 3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렇죠. 예. 수익과 비용은 발생 기준이 원칙이죠. 다음 4번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선수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행을 하나도 안 하고도 선수금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중도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진행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금이나 중도금이라는 것은 진행에 따라 받는 수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기에 지출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영업의 비용은 얼마냐? 영업의 비용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원재료 매입 시 운반비는 원재료입니다. 그냥 이거는 원재료 자산이고요. 두 번째 종업원의 여름 작업복 구입비는 복리후생비입니다. 판매관리비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는 판매관리비예요. 판관비. 다음에 세 번째 상품 배달용 차량의 보험료, 보험료죠. 이거는 보험료는 판매관리비죠. 판매관리비, 상품 배달용이니까. 그러면 뭐 4번 하나밖에 없죠.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것은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 여러분 알고 있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 답은 4번. 자, 이제 수익과 비용 끝났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은 우리 FAT 1급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